동물농장 6. 그해 내내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이 행복했다. 그들은 노동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그들의 자신과 그리고 다음에 올 후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게으른 도둑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봄과 여름 두 철에 걸쳐 동물들은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했다. 10월이 되자 나폴레옹은 일요일 오후에도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발표했다. 일요일 오후의 노동은 전적으로 자원에 맡기기로 하되 누구든 빠지는 자에게는 식량 분배가 절반으로 감소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일하는데도 농장의 일부 가업은 손도 못 댄 채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확은 전해에 비해 다소 줄었고 초여름 근체류를 심었어야 할 밭대기 2개는 쟁기지를 제때에 맞춰 일찍 끝내지 못해 아무것도 심지 못한 상태였다. 돌아올 겨울이 고달프리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풍차 건설 사업에는 뜻밖의 어려움들이 뒤따랐다. 농장에는 좁은 석회암 돌산이 하나 있었고 딴채 한 곳에는 모래와 세멘트가 대량 발견되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은 다 준비된 셈이었다. 그러나 처음 동물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돌을 어떻게 적당한 크기로 깨는가라는 문제였다. 곡괭이와 쇠지뢰를 쓰는 돌이밖에 없었지만 동물이 뒷발로 서서 일할 재간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못했다. 몇 주일 헛수고를 한 다음 누군가의 머리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중력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돌산 바닥에는 너무 커서 쓸모가 없는 둥근 돌들이 널려 있었다. 동물들은 큰 돌을 밧줄로 묶고 비탈길로 해서 죽을 힘을 다해 느릿느릿 골짜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갔다. 암소, 말, 양 할 것 없이 밧줄을 질 수 있는 동물은 빠짐없이 그 일에 매달렸고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는 돼지들도 합세했다. 그렇게 끌고 올라간 돌덩이를 꼭대기에서 아래로 밀어내리면 돌은 바닥에 굴러 떨어지면서 산사조각으로 깨졌다. 깨진 돌을 공사장까지 끌어내리는 일은 비교적 쉬웠다. 말들은 수레에 가득 돌을 실어 날랐고 양들은 돌덩이 한 개씩을 끌고 갔다.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자민까지도 헌 이륜마차를 끌고 자기네 몫을 수행했다. 늦여름 깨가 되자 그렇게 날아온 돌들이 충분히 모였고 돼지들의 감독 아래 공사가 시작되었다. 느리고 힘든 과정이었다. 겨우 돌덩이 하나를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데 꼬박 하루 온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할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게다가 위에서 밀어내린 돌이 깨지지 않을 때도 있었다. 복서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엄청난 힘은 다른 동물들을 몽땅 합쳤을 때의 힘과 맞먹는 것 같이 보였다. 끌고 올라가던 돌덩이가 삐끗 미끄러져 내리면 밧줄을 끌던 동물들이 함께 질질 끌려 내려가면서 절망적인 비명을 질러대곤 했는데 그때마다 몸에 감은 밧줄을 혼신의 힘으로 버팅겨 돌을 정지시키는 것은 복서였다. 숨을 헐떡이며 미끄러지지 않게 발굽으로 땅을 단단히 밟고 허리는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한 발 한 발 비탈기로 돌덩이를 끌어올리는 그의 모습은 동물들에게 경탄의 대상이었다. 이따금 클로버는 그런 복서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복서는 듣지 않았다. 그의 두 가지 슬로건인 내가 더 열심히 한다와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가 그에게는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 같아 보였다. 그는 아침에 남들보다 30분 먼저 일어나던 것을 15분 더 당겨 45분 일찍 깨워주도록 수평아리에게 다시 부탁했다. 잠시 쉴 틈이 생기면 그는 혼자 돌산 채석장으로 가 깨진 돌을 한 솔에 싣고 혼자 풍차 공사장으로 끌고 갔다.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름 동물들의 삶은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다. 먹는 것은 존재 시절에 비해 더 많은 편은 아니라 해도 최소한 그때보다 적은 편은 아니었다. 사치스러운 인간 5명을 부양할 필요 없이 동물들만 먹이면 된다는 것은 보통 큰 이점이 아니어서 웬만한 실패가 있기 전에는 세상 어느 것도 좀채 그 이점을 압도할 수 없을 것이었다. 또 동물들이라는 방식은 많은 점에서 인간들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노동도 더 많이 절약했다. 예를 들면 잡초 뽑기 같은 일은 인간이라면 전혀 불가능했을 정도로 꼼꼼하게 진행되었다. 게다가 지금은 어느 동물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밭과 목장 사이를 담으로 막을 필요가 없었고 덕분에 울타리며 문들을 보존하는 데 상당한 노동을 절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름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예측 못했던 약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파라핀 기름, 못, 끈, 개먹이 비스켓, 말발급에 쓸 쇠 이런 것은 농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얼마 후면 씨앗과 인조 비료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다 여러 가지 도구들 그리고 마침내는 풍차에 쓸 기계들도 필요할 것이었다. 이것들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물들이 명령을 받기 위해 헛간에 모여자
나폴레옹은 새로운 정책 하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금부터 동물농장은 인근 농장들과 거래를 특이로 한다. 이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긴급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다라는 발표였다. 풍차 건설 사업은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한다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그래서 건초 한 더미와 금년에 수확한 밀 약간을 팔기로 조치했고 나중 돈이 더 필요하면 달걀을 팔아 보충한다는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암탉들이 그런 희생을 풍차 건설을 위한 특별 공헌으로 알고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동물들은 찜찜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인간들과는 절대로 거래하지 않는다. 장사에 손대지 않는다.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존재를 쫓아내고 난 직후에 그 승리감에 찬 첫 회의 때 통과했던 결의가 아니던가? 동물들은 모두 그런 결의가 통과됐다고 기억하고 있거나 적어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폴레옹이 회의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대들었던 젊은 식용돼지 4마리가 이번에도 쭈뼛쭈뼛 항의하고 나섰지만 개들이 무시무시한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통에 곧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자 여느 때처럼 양들이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를 외쳤고 잠시 어색하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나폴레옹은 발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해보인 뒤 자기가 이미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해놓았다고 말했다. 농장 동물들이 직접 인간들과 접촉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그 일은 전적으로 나폴레옹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월링턴에 사는 휴퍼라는 이름의 사무변호사가 동물농장과 바깥세계를 이어주는 중개자 노릇을 해주기로 했고 그 범퍼씨는 나폴레옹의 지시를 받기 위해 매주 일요일 아침 농장을 방문키로 이미 합의되어 있었다. 나폴레옹은 늘 그러듯이 동물농장 만세를 외치고 연설을 끝냈다. 동물들은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합창한 뒤 해산했다. 나중에 스콜러는 농장을 한 바퀴 돌면서 동물들의 심기를 달랬다. 그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도용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이 통과된 적은 없고 그런 안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고 동물들을 안심시켰다. 그건 순수한 상상일 뿐이며 그건 상상이 생겨난 것은 필경 스노볼이 초기에 퍼뜨린 거짓말 때문일 거라고 그는 말했다. 몇몇 동물이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긴가민가한 반응을 보이자 스컬러는 날카롭게 추궁했다. 동물들, 그거 혹시 동물들이 잠결에 꿈 같은 거 아니오? 아니라고 확실히 장담할 수 있어? 동물은 그 결의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 어디 그런 기록이 있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문서 기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었다. 그럼 그렇겠지. 동물들은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차라리 안도했다. 매주 월요일 합의된 대로 험버씨가 농장을 방문했다. 그는 구렛나룻을 기르고 인상이 교활해 배는 자그만 사내였다. 그는 사업 규모가 보잘것없는 사무 변호사였지만 동물농장이 조만간 중개인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수수료는 꽤 짭짤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일찍 간파했을 정도로 영리한 사람이었다. 동물들은 그가 농장에 들락거리는 것을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면서 가급적이면 그를 피했다. 하지만 4발 짐승 나폴레옹이 2발의 인간 휴퍼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 내리고 있는 광경은 동물들에겐 여간 자랑스럽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들은 나폴레옹의 새로운 조치에 대해서도 다소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이제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는 옛날 같지 않았다. 물론 동물농장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인간들의 증오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증오는 전보다 더 강했다. 인간들은 동물농장이 조만간 파산할 것이고 그 풍차 사업이란 것도 실패로 끝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술집에 모여 앉아 그 풍차가 서기도 전에 무너질 것이고 서로 선다 하더라도 작동은 어림없다는 일이야 하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자기네 주장을 서로 증명해 보이곤 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동물들이 효율적으로 농장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존경 같은 것을 갖게 됐다. 그들이 그 농장을 더 이상 메이너 농장이라 부르지 않고 정식 고유 명칭인 동물농장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런 존경의 한 징후였다. 게다가 이제 그들은 이전의 농장주 존즈를 앞에 세우지도 않았다. 이 무렵 존즈는 농장을 되찾겠다는 희망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었다. 중개인 힐퍼를 통한 거래 말고는 동물농장과 외부 사이에는 아직 아무런 직접 접촉이 없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곧 폭스우드 농장의 퀼킹턴이나 아니면 핀치필드 농장의 프레데릭을 상대로 어떤 확실한 거래 관계를 틀려 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돌았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동물농장이 이들 두 사람과 동시에 거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했다. 농장 돼지들이 갑자기 본체로 들어가 그곳을 자기네 거처로 삼은 것은 이 무렵의 일이었다. 다시 한번 동물들은
어떤 동물도 집안에 들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의가 초기에 통과됐던 것 같은 기억이었고 이번에도 스킬러가 나서서 그게 그렇지 않다고 동물들을 납득시켰다. 스킬러는 돼지들이야말로 농장의 머리 아닌가?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조용히 일할 곳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도자, 요즘 들어 그는 나폴레옹을 지도자라고 불렀는데 그 지도자가 품위 유지를 위해서는 돼지우리로 가는 가옥에 거처하는 것이 훨씬 격에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돼지들이 인간처럼 본체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응접실을 휴게실로 쓸 뿐 아니라 잠도 침대에서 잔다는 얘기가 들리자 몇몇 동물들은 심기가 산란했다. 복선은 여느 때처럼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클로버는 침대 사용을 금지한 명확한 규칙이 있었다는 걸 자기는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헛간으로 가서 벽에 씌어있는 7계명을 읽어보려 했다. 그러나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건 알파벳 4글자뿐이라는 걸 알고 그녀는 염소 뮤리엘을 데리고 왔다. 뮤리엘, 저기 저 4번째 계명 좀 읽어줘.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고 씌어있는 거 아니야? 뮤리엘은 약간 어렵다는 듯 더듬거린 끝에 계명을 읽어 내려갔다. 어떤 동물도 시트를 깔고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 이상도 하지? 이 제4계명에 시트가 언급되어 있다는 걸 클로버가 기억하지 못하다니. 그러나 벽에는 분명 그렇게 씌어 있었고 그러므로 틀림없는 일이었다. 때마침 개 2~3마리를 거느리고 지나가던 스킬러가 그 문제를 옳게 정리해 주었다. 동무들은 우리 돼지들이 본래 침대에서 잔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구려. 본체 침대에서 잔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구려. 그렇소. 침대에서 못 잘 이유라도 있어? 설마 동무들은 침대 사용을 금지한 규칙이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침대란 단순히 잠자는 곳이야. 마곡간의 집단도 정확히 말하면 침대가 아니요? 규칙이 금지한 건 침대가 아니라 시트요, 시트. 시트란 인간이 만들어낸 거요. 우린 본체 침대에서 시트를 걷어내고 담요를 깔고 덮소. 물론 편안한 침대지. 하지만 동무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두뇌 노동을 생각해보. 그 정도의 편안은 오히려 충분치 않아요. 동무들이 설마 우리 쉬지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건 아니겠지? 우리 돼지들이 피곤해 지쳐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존재가 되돌아오길 바라는 것도 아닐 거고. 물론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며 동물들은 즉석에서 스킬러에게 다짐했고 그렇게 해서 돼지들이 본체 침대에서 자는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돼지들이 이제부터는 다른 동물보다 아침 1시간 늦게 일어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도 동물들한테는 역시 아무 불평이 없었다. 가을이 올 때쯤 동물들은 몸은 고단했으나 마음은 행복했다. 힘든 1년이었고 건초와 옥수수의 일부를 팔고 난 뒤라 겨우살이 식량도 결코 넉넉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풍차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다. 공사는 거의 절반쯤 진행된 상태였다. 추수가 끝난 뒤 얼마 동안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동물들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고 풍차 건물벽을 한 채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면 온종일 채석장과 공사장 사이를 오가며 돌덩이를 나르는 일이야말로 정말이지 보람있는 노동이라 생각하면서 복선은 심지어 밤중에도 나와서 추석 달빛 아래 1~2시간씩 혼자 일했다. 잠시 짬이 나면 동물들은 반쯤 끝난 풍차 건물 주위를 돌면서 힘이 써배는 수직의 벽면에 탄성을 올리기도 하고 자기들이 그처럼 당당한 구조물을 만들어 올릴 수 있었다는데 스스로들 놀라기도 했다. 열광하지 않는 건 오직 늙은 당나귀 벤자민뿐이었다. 물론 그는 당나귀는 오래 산다네 라는 그 알쏭달쏭한 한마디 외에는 어떤 다른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세찬 남서풍을 몰고 11월이 왔다. 날씨가 너무 습해서 시멘트를 섞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는 잠시 중단됐다. 그러자 어느 날 밤 강풍이 불어닥쳐 농장 축사들은 흔들렸고 헛간 지붕의 타일 몇 장이 떨어져 나갔다. 암탉들이 겁에 질려 꼬꾸대거리며 잠을 깼다. 먼 데서 대포 터지는 꿈을 암탉 모두가 거의 동시에 꾸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제 동물들이 우리에서 나와보니 깃발 개양대가 자빠져 있고 과수원 아래쪽의 느릅나무 하나가 못 뽑히듯 뿌리채 뽑혀 넘어져 있었다. 그 넘어진 나무를 보고 있던 동물들의 목구멍에선 이번에는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나왔다.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풍차가 무너진 것이었다. 동물들은 일제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좀채 뛰는 일이 없는 나폴레옹이 선두에서 달렸다. 그랬다. 그들은 그 모든 투쟁의 열매인 풍차가 바닥까지 산산이 무너지고 그들이 그토록 힘들여 깨고 운반했던 돌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동물들은 모두 말문이 막혀 무너진 돌무더기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폴레옹은 잠자코 앞뒤로 오락가락하면서 이따금 땅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의 꼬리는 굳어지고 좌우로 심하게 실룩거렸다. 격렬한 정신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마음을 정하기라도 하듯 그는 문득 발을 멈췄다. 동무들. 그는 낮은 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게 누구 소행인지 아오? 밤중에 숨어들어 우리 풍차를 무너뜨린 적이 누군지 아시오? 스노우볼이요, 스노우볼.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천둥치듯 높아졌다. 이건 스노우볼의 짓이오. 그 반역자는 앙심을 품고 우리 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당한 부끄러운 추방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야음을 타고 여기 숨어들어 우리가 근 1년 공들여 세운 풍차를 파괴한 겁니다. 동무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스노우볼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바요. 누구든 그를 처단하는 자에게는 동물 영웅 2등 훈장과 사과 반 부세를 주고 생포에 오는 자에게는 사과 한 부세를 주겠소. 스노우볼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니. 동물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분노의 소리가 터져나왔고 모두들 스노우볼이 다시 숨어든다면 어떻게 잡을까 궁리해보기 시작했다. 둔독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풀밭에서 돼지 발자국들이 발견되었다. 발자국 흔적은 겨우 몇 야드 이어지고는 끊겨 있었지만 방향은 울타리 구멍 쪽인 것 같았다. 나폴레옹은 한참 발자국 냄새를 맡아보다 스노우볼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노우볼이 필시 폭스우드 분양 농장 쪽에서 넘어 들어왔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자국 조사가 끝나자 나폴레옹이 말했다. 동무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우리에겐 할 일이 있어. 오늘 아침 우리는 풍차 재건을 개시해서 이 겨울 내내 날씨가 좋건 비가 오건 공사를 계속할 것이오. 이 가증스러운 반역자에게 우리 일을 그리 쉽게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줍시다. 동무들. 모두 기억하시오. 우리 계획에 변동은 없어.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그 계획을 밀고 갈 것이오. 전진합시다. 동무들.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